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너무 떨리네요. 왜 떨리지? 원래 안 떠는데. 왜 저희 또래만 하다가 또래다 생각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1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매출고요. 저는 로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부터 네. 이제 준비를 했던 방송이 드디어 오늘이 됐는데 네. 팟캐스트 4년 하는 동안 이렇게 떤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떨리네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너에게 가는 길에 두 주연 배우이신 나비님과 비비안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청취자한테 소개해 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게이 PC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비비안입니다.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이고요. 너에게 가는 길에 두 번째 주인공. 첫 번째는 단연 나빈입니다. 저도 생각하고 저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죠. 제가. 너에게 가는 길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공간을 저희가 빌어서 이런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이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피방 팟캐스트 녹음을 하러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이런 또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지금 또 아까 인사할 때 처음 듣는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네네. 네, 로시님이라고 문디가 신화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제 애인이죠. 네. 직접 소개를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자, 인사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비싼 장비로 녹음해본 게 처음이라서 진짜 감이 잘 안 오네요. 얘기하는데. 원래는 집에서 핸드폰 세대를 가지고 마이크 연결해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 들었어요. 전 문디가 셨는데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듣고 싶네요. 팟캐스트 찾아보시면. 네, 꼭 찾아보겠습니다. 경남권의 유일한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지금님이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아주 공사가 다 망하세요 요새. 그래서 안타깝게 같이 못 오셨고요. 그 대신에 이제 로시님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하기를 1부에서는 나비님과 비비안님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영화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1부와 2부 모두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예준님하고 한결님의 자녀분들이신데 그 커밍아웃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화를 보셨거나 책을 읽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사실 예준이 커밍아웃 스토리를 1시간짜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몇 분짜리를 원하시는지 1분 할까요? 네네, 몇 편하신 네네. 제가 5년 전 어느 날 5년 전 어느 날 6월에 어느 날 예준이한테 커밍아웃을 받았죠. 그게 2016년 벌써 7년? 5년 전이죠. 6년 전. 올해 해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때 커밍아웃 편지와 그다음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 인터뷰집과
바비를 위한 기도와 가이드북 뭐 이런 거를 쫙 준비를 해가지고 식탁에 두고는 이제 집을 나갔죠. 근데 그 날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준이가 계획했던 거죠. 엄마 아빠랑 함께 내 인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중요한 얘기다. 그날 다 같이 모이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 모였는데 저녁에 모였는데 식탁에 그걸 두고 호련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쓸쓸하게. 그러면서 본인은 내일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잘 읽어보시라고 하고 딱 나갔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성소수자 부모입니다 라는 그 제목이거든요. 부모 몸에서 만든 인터뷰집이고 커밍아웃 스토리의 전신이죠. 그 커밍아웃 스토리 책 전에 나온 책인데 근데 그 사실 그 제목만 봐도 제가 충격적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상상해 본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지만 책은 못 받고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펼쳤는데 거기 이제 나온 글자가 저는 동성애자예요. 이게 이제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못 읽었어요.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글이 안 읽히는. 뭐 그래서 이제 조금 한두 시간 진정한 다음에 편지를 읽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지미님이시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어쨌든 같이 이제 그 일을 함께 겪었으니까 그 순간을 둘이 손을 잡고 울었죠. 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둘이 좀 울고 나니까 조금 그 약간 그래도 좀 안정은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힘들었을까에 초점을 맞췄고 저희는 사실 둘 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뭘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힘들었던 거를 우리가 몰라줘서 얘가 너무 미안하다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사실 그때는 책도 못 읽었고 그렇게 울면서 그날을 끝냈고 저는 다음 날 출장을 갔거든요. 제가 이제 승무원이라. 뉴욕으로 떠나는 아침에 짐을 싸면서 그 책을 갖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책을 막 가방에 다 넣고 편지랑 다 챙기고 갔고 뭐 어떻게 갔는지 갔고 지미님은 집에서 바비를 위한 기도를 영화를 봤죠. 근데 그게 이제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가족 톡방에 카톡을 남겼죠. 뭐 예준아 어디니? 돌아와라. 답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올 거니?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예준이가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랬더니 예준이가 크크크. 그래서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안심을 하셨다고 했고 저는 사실 그 3박 4일 동안 해외에서 혼자 이제 저희가 가면 호텔방에 있으니까 혼자서 그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거기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이제 여기서 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 정리를 한 거죠. 그치. 이거는 예준이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뭔가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이 있구나. 내가 어쨌든 이 사회가 나한테 잘못 주입해 준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바꿔가는 일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결론을 얻고 나흘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예준이랑 함께 저녁을 먹으면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근데 어떤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남편하고 개인 톡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얘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뭔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니까 저희가 왜 흔히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질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예준이랑 셋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는 사실 너를 좀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 너와 함께 얘기를 잘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준이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고
왜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었는지 뭐 본인 안에 어떤 자기 부정의 시간 그거가 되게 길었더라고요. 자기도 바꾸려고 노력했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또 그때 눈물을 한바탕 흘리고 지금은 안 울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좀 울었어요. 그때 감정으로 사실 돌아가는 거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한 달 후에 부모 모임을 이제 가게 됐죠. 근데 예준이랑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괜찮아진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래. 네네네. 이건 내 잘못도 예준이 잘못도 아니고 네. 우리는 그냥 똑같이 또 살아가면 돼. 괜찮아. 네. 그래서 이제 부모 모임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준이. 왠지 또 가면은 뭔가 새로운 세계 제가 또 낯선 세계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낯설음이 좀 힘들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자, 너무 길게 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래서 한 달 있다 갈 때도 엄마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이제 충분히 다 마음이 괜찮아졌어. 근데 예준이가 속으로 엄마가 진짜 걔 안 괜찮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스스로 굉장히 지금 뭔가 혼란스럽지만 이거를 묻어두고 있구나. 약간 아닌 척하는구나.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묻으면 묻힐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걸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네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한 달 후에 부모 모임에 예준이가 엄마가 꼭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예준이가 그 해 말에 캐나다로 떠나게 돼 있었어요. 세팅이. 네. 그러니까 한 5, 6개월만 함께 가면 얘는 떠날 거니까 그래 5, 6개월만 내가 우리 아이가 가자고 하니까 내가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그래 내가 좀 무섭지만 가보자. 그러고 시작한 게 이제 7월 달부터 부모 모임에 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처음 가서 개 하면서 울고 이거를 1년을 계속 개 그러니까 그 개이라는 말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내 입으로 뱉을 상상을 한 번도 해본지도 않았고 근데 심지어 사실 저는 비행기에서 게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게이인가 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게이 엄마입니다. 이 말이 너무 낯선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이제 무게감이 달라지신 거지. 그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한 1년 정도 그렇게 울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저희 아들은 게이랍니다. 훈훈한 마무리. 네.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었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게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 당사자들도 그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되게 많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친구들한테 커밍아웃 할 때 나 게이야라는 말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애인이 있는데 나는 사실 그 애인이 여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보통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뭐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 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그 스스로가 너무 왠지 부끄럽고 좀 거부감이 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당당해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사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입힌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그걸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되게 말하기가 편해지는. 맞아요. 네. 네, 나비님 듣다가 청중의 입장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커밍아웃의 순간이 따로 뭐 있었다기보다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한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는 그때는 이제 트랜스젠더인지를 몰랐었고 저도 단지 얘가 이제 어쨌든 지정 성별이 여성이니까 같은 여자아이한테 연애 편지를 쓰니까 얘가 좀 레즈비언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그랬으니까 꾸준히 여자아이한테 관심을 보였고 그냥 친구가 아닌 그래서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에 너는 레즈비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농반 진반 하니까 우리 애가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초등학교 되면도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걸 다 보니까 그 말이 모르면 물어봤겠지만 알고 또 제가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걸 확정한다거나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실은 레즈비언이어도
뭐 상관없지 이런 정도 제가 생각이 있었고 중학교 정도에도 꾸준히 여자 친구를 이렇게 어떤 로맨틱한 마음으로 데려오는 걸 이제 본인이 표를 하고 또 데려오고 했으니까 중학교 때 정도에는 너는 아무래도 레즈비언이지 그랬더니 바이에 가까울 걸 그러더라고요. 바이란 말은 처음 들었지만 뭔가 두 가지니까 레즈비언만은 아니고 뭐가 또 그러니까 남자도 좋아한다는 얘기인가 뭐 양성애자라는 말을 그 어떤 제가 접하는 매체에서 많이 볼 일은 없었지만 그렇죠. 양성애자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따 한 24살 그 정도 즈음에 부모 모임을 같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같이 가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꾸준히 저희 아이는 그 어떤 애인을 데려왔었던 것 같아요 집에. 그리고 이제 저도 애인인 줄 알았고 저희 집에서 뭐 이제 놀다도 가고 뭐 묵고도 가고. 근데 제가 레즈비언일 때 별로 거부감이 없었던 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반 아이 중에 제 동성애자래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동성애자라는데 실은 그 지목된 친구가 제가 볼 때 싹 뭐 이렇게 편안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래라고 수근수근 오는 이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서 동성애자를 본 거죠. 책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게 뭐 어땠을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성애자 여도 뭐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성수자 부모 모임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네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별로 불편하거나 불행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겠니? 바쁜데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제가 그때 이제 제 직업이 소방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 그 인권활동을 좀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빠서 거기 갈 시간이 없는데 그때 좀 한가해지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조금 그 활동을 좀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같이 가자. 그것도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1년에 한 번씩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지방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대전에서 할 때였어요. 제가 사는 데가 전북인데 대전이 가까워서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하고 아이 친구들 태우고 대전 모임을 갔죠. 대전 모임에 가서 이제 각각 닉네임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어떤 자식의 성정체성을 부모님이 아는 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레즈비언의 엄마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 순서가 되니까 정작 당사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네가 트랜스젠더야? 응. 그래서 넌 수술도 안 했잖아. 근데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이런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수술을 해야만. 잘 모르셨어요. 그렇죠. 네네. 트랜스젠더 넌 수술 안 했잖아. 그랬더니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모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좀 심플했어요.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얘기했고 레즈비언 그러니까 동성애자 부모는 한물 같다. 이 분위기였는데 트렌디하잖아. 게이 엄마 레즈비언 엄마들이 울고 왔다가 트랜스젠더 엄마들을 보고 난 그래도 다행인 걸 조금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트랜스젠더는 실은 가시화 문제, 뭐 군대 문제, 뭐 수술 문제, 성별 정정, 뭐 취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다행이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모 모임 다녀와서 수술하고 싶다 해서 이제 수술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저는 그때 조금 의아했던 게 나는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엄마한테 왜 트랜스젠더인 걸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낸 거예요. 계속 난 남자 줄에 서고 싶어. 남자인 것 같아. 그 내 몸에 가슴이 불편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사회가 여자로 살기 힘든 사회이지만 그렇다고 남자로 네가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비겁한 일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고 이 얘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그런 어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남자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른들이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실은 생각을 해보면 레즈비언 친구를 봤기 때문에 레즈비언 뭐 어때서? 라고 생각을 했지 아이가 자기가 트랜스젠더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트랜스젠더 자체를 모르죠. 근데 뭔가 좀 다르다. 본인의 어떤 젠더 표현 젠더에 대한 어떤 일치성이라고 느끼는 게 좀 다르다는 정도일 뿐이지 이거 말로 표현도 못할 때였는데 트랜스젠더라는 걸 몰랐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트랜스젠더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아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건 그 나는 몰라서 얘한테 상처를 줬고 네. 저희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왔고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뭔가 어디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커밍아웃을 받은 순간이라고 하는 어떤 격렬한 네. 그런 부분은 없지만 네. 복잡한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 커밍아웃 스토리를 읽었어요. 두 분이 쓰신 글을 다 읽었는데 그 다른 부모님들이 쓰신 글들에서는 어떤 자녀의 커밍아웃 순간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그 나비님의 글에서는 그런 딱 그 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옛날부터 느끼셨던 건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맞아요. 나비님 처음 오셨을 때 이래서 네네. 웃으면서 전 레즈비언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저는 이거랑 계속 왜냐하면 저는 나비님보다 한 6개월 먼저 6, 7개월 먼저 갔는데 네. 나비님 너무 웃으면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바로 제 아이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엄마였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비비아님이 네. 아니 저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왜 아들이 게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서로가 이해를 서로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게이가 뭐라고 제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본인 엄청 자랑스럽게 레즈비언이에요 이러는데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 부정, 거부 뭐 이런 그 단계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두 분한테는 혹시 없었나요? 그런 과정이 네. 대부분 다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머물다 넘어가는지가 다 부모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뭐 충격, 네. 부정, 네. 죄책감, 네. 그다음 뭐죠 나비님? 감정 표출. 감정 표출, 네. 그다음에 수용, 참된 참된 용인 뭐 네, 이렇게 네. 6가지인데 네. 충격, 부정, 죄책감, 네. 그 감정 표출 표출. 이거를 저는 한 며칠 만에 다 짧게. 예, 다 짧게 네. 하고 결단. 참된 수용. 그러니까 결단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결단이. 예. 그러니까 참된 수용은 이제 부모 모임 가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된 네, 것 네. 같고, 네. 근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 네. 부정에서 오래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음. 그다음에 충격에서 오래, 그다음 부정에서, 네. 그다음 죄책감 단계에서 오래 몇 년씩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사람의 네.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 기간이 약간 좀 중요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계를 거의 다 거치긴 하는데 네. 나비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충격, 부정, 그거 다 죄책감, 없었죠. 저기 감정 표출 그게 싹 없었죠. 이분은 이미 그 전에 싹 하고 오시니까 저보다 더 빠른 LTE급. LT 결단과 참된 용인만 고기만 딱 하시는. 하긴 비비안님 말씀 중에 아마 아드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본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낳아줘서 미안해 이런 네, 말이 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책을 최근에 봤는데 그 아드님 분이 엄마가 왜 미안하지?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드님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족들도 빠르게 그런 것들을 넘길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이런 4일 생각이 안에 들어요. 일어난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뉴욕에서 그쵸. 엄마가 힘든 인생 살게 낳아줘서 그러니까요. 미안해 했는데 예준이가 엄마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상처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깜짝 놀랐잖아. 아 이게 상처 주는 말이구나. 그런 것도 모를 때여갖고. 저희 아이는 이제 제 성향을 알으니까 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그 가자고 할 때도 나는 그런 걸 굳이 갈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한 2번째 정도는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거길 가자고 하는 건 엄마가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 좀 하라고 가자고 하는 거야. 남들 위로해 주라고. 그 남들 위로해 주라고. 그 내가 거기서 뭔 활동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시간 나면 갈게 그랬죠. 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되게 다르셨잖아요. 커밍아웃을 받으신 양상도 되게 다르고, 근데 당연히 그 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다.
그럼 그 과정을 거치시는데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시는데 어떤 지점에서 가장 힘을 받으셨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도 커밍아웃을 받게 되면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배를 타는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면 아이는 벽장에서 나오려고 커밍아웃을 했지만 제가 다시 같이 벽장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아이가 벽장에서 나와서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면 내가 같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렇죠. 같이 손을 잡고 벽장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내가 클로짓으로 아이의 벽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아이한테는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 모임에 한 달, 두 달 나가면서 좀 괜찮아졌을 때 예준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한두 달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제가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뭔가 숨기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그걸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 게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예준이한테 허락을 받고 예준이가 엄마가 하고 싶은 만큼 그냥 다 얘기해도 된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서 같이 벽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커밍아웃을 이제 하기 시작한 네. 거죠. 제가 한 커밍아웃 받고 한 2달째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 친척,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하고 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렇게 친하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네.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전환 치료를 해보라든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내줘요. 그 혐오 세력들이 퍼뜨리는 영상. 네. 그걸 이제 종교 단체에서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를 위한답시고 보내주는 형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들은 이 성소수자를 약간 구원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정말 선의로 보낸다고 저한테 보냈지만 그게 엄청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걸 나한테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벌써 4년 됐는데도 네. 그 형제랑은 별로 그 이후에 예준이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요? 제가 워낙 본가에서 멀리 살기도 하고 네. 자주 가보지도 못하지만 자주 만나지도 않지만 만나도 별 얘기를 안 못 하시고.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아마 그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약간 제가 그냥 딱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 끊긴 친구도 있고 어떤 그런 또 종교적인 신념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그래서 커밍아웃 할 때 이제 그런 반응들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나랑 연락을 끊을 일이며 나한테 왜 이런 거를 보내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 예준이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얘를 자꾸 바꾸라고 하고.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네, 인식을 맞아요. 하는 거니까. 무슨 병으로 자꾸 네. 취급하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완벽히 단단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저를. 근데 몇 년 지나서 또 제가 커밍아웃을 너무 많이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네.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네. 동료들하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정말 1시간을 싸운 후배가 있었어요. 그 문제로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개인 거 알지? 뭐 이러면서. 근데 걔는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안 보셨군요. 제가 참 여기저기 많이 나갔는데 모르셨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돼서 저는 이제 알려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 강하신 분이 1시간을 논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근데 제가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전에 내가 상처받고 나를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던 거는 결국
내가 덜 단단해진 상태에서 그들을 대응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더 커밍아웃을 활발히 하고 사실 영화도 나온 게 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이 약간 자신이 생긴 거죠. 예. 진짜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네네. 90% 이상은 당연히 네. 뭐 저는 또 회사에서 제가 또 약간 윗사람이라 네네. 후배들이 사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니저님 너무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훌륭하신 엄마예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네. 그런 얘기들은 엄청 힘이 나죠. 동료들의 응원. 네. 본인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내뱉는 네, 응원, 네 이런 거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그 사실 이 질문을 약간 좀 제가 정말 궁금했던 포인트인데 이게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가장 걱정했던 지점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상처받을 거에 대한 게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사실 이게 뭐 제가 그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제가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게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사실 때문에 뭔가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단해지기까지의 좀 힘이 되셨던 게 그러면은 좀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부모님이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그죠. 내가 게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저런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는데 나만 참고 살면 되는데 이런 그렇죠. 마음을 진짜 많이 갖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은 저는 되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짧은 기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제가 커밍아웃 받고 그때 초반에 한 1, 2년 주변에 커밍아웃 할 때 이렇게 떠난 친구들, 공격하는 친구들 있을 때 힘들어서 저희 부모 모임 오면은 부모님들한테 하소연을 막 했어요. 나비님이 해주신 말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한두 번씩 있다. 이참에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생각하면 된다. 근데 또 사실 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뭔가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어떤 이런 게 없는 사람이면 내가 쭉 같이 안 가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힘이 된다고 하시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홀로 외로이 고립돼서 나 혼자만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모 모임을 자꾸 지방에도 확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사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친구. 하면서 얻는 어떤 위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든든함도 있고 내가 딴 데서 뭔가 상처받았을 때 여기서 회복해주는 저희 부모 모임이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뭐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하고 위로받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또 간접적으로 내가 또 든든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결국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어할까 봐 걱정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실은 자식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불행해하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그런 거 아니래도 자식의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취업, 학교, 뭐 자식이 데려오는 배우자, 뭐 이런 어떤 자식의 삶에 대해서 본인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화내시겠죠. 꼭 이런 자식의 어떤 그 귀여성이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요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뭐 물론 기대는 다 하고 있지만 그럼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다 맞춰주고 살 수 있느냐. 어떤 것이든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다 맞춰주고 살지 못한다면 부모님은 실망하실 거예요. 그럼 실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의 몫이 있는 것이고 나의 몫이 있는 거고 또 내가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무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네. 내가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위해서 많은 경제적, 정서적 혹은 뭐 어떤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고 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냐. 그런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 생각한다면 이게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외에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이를테면 내가 선택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선천적인 것이 아니래도 내가 원하면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이 속상하고 슬퍼하실 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표현도 못하고 네. 감추고 살아야 한다는 건 뭔가 안 맞는 일이죠.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걸 표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진짜 딱 얘기하셨던 것처럼 직업적인 부분도 사실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고 막 많이 싸우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두 분이 되게 단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부모님이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안 단단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나비님은 원래 단단하신 분이고 저는 한없이 물렁물렁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으로 예준이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저는 되게 다른 사람이 됐고 되게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늘 커밍아웃이 약간 선물이라고 제 인생에 얘기하는 게 네. 어떤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이 정도 저희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삶에 있어서. 예. 내 가치관을 좀 바꾸고 세계관을 넓히고 막 이런 일들이 진짜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훨씬 제가 더 성숙한 어떤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고 아까 나비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부모가 감당해야 못까지 내가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도 되는 게 부모님은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내가 이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탄생에 나를 낳고 키워주셨으니까 그 내가 부모님의 어떤 뜻을 그래도 조금 거스르면 안 되고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야 되고 원래 태어나서 4세까지 네. 부모에게 하는 모든 그 재롱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아이는 할 일을 다 했다. 다 갚았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효도는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슬하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무릎 아래에서 있을 때 부모가 평생 받을 건 다 하는 거고 자식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죄책감을 당연히 안 가지셔만 하고 부모가 자꾸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게 했으니 책임을 지셔라 라고 얘기를 오히려 할 부분인 거죠. 감사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어떤 단단해졌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느냐 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크면 저희 부모 모임에 목사님도 오시고 네. 권사님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정말 많이 눈물과 기도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내 자식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과 네. 혹은 다른 신도들에게 네. 내 처지를 얘기를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혐오보다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해죠. 존중이고.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그 고민을 얼마나 하고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분 오신 지 한두 달 만에 했는데 아무리 그 반대편에 서쪽 그분은 정말 혐오 세력 쪽에서 하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그런 걸 알고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건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단계를 거쳐오지 못하고 내 자식에 대한 계속 혐오 차별 그 부분이 계속된다면 그건 그 부모님의 몫이죠. 나의 몫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세계관의 몫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부모가 하필이면 왜 저렇게 비비안이나 나비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왜 저럴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내 부모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뭐 그쵸. 예를 들어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으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원망해야 돼?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 부모가 그렇게 뭔가 변화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 부모나 나의 처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부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시간을 드리고 네. 이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애를 쓸 수 있겠지만 그 시간 들이고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부모 몫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동안 부모와 나의 부모 자식 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세계관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넉넉히 듣게 되네요.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GV에서 이런 톤의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당사자분들,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이 부모에 대한 어떤 이 죄책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잘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넌 나한테 이래야 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런 거를 계속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날 때가 되었다. 정말 다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들이 맞지만 근데 또 현실적으로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는 건 정말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기대가 정말 없는 편이셨거든요.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약간 이런 주의로 저를 키우셨는데도 그런데도 저도 그런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늘 그런 뭔가 내가 부모님께 어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애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막연한 죄의식? 막연한 어떤 효도라고 한국에서는 포장을 하는 근데 그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쵸. 예준이도 그랬대요. 네. 이 우리 집이 너무 평화로운데 내가 이거를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이 평화가 와장창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또 부모님이 좋으면 그거를 또 깨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네. 마음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사회가 준 어떤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유교 그렇죠.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어른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그 훌륭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 본인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스스로가 될 필요가 있죠. 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내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나 자신의 다양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바꾼다면 그만큼은 세상이 바뀌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생각을 한다. 물론 남들이 그게 뭐가 당당하냐? 자랑이냐? 라고 얘기하면 자랑이 아닐 게 뭔데? 넌 너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니? 너 좀 불쌍하구나. 왜 그렇게 살아? 자신이 당당해야지. 네. 라고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요? 제 아이가 트랜스젠더인 걸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저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네. 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함의 특별한 귀함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커밍아웃 스토리에 나오는데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저희는 진짜 해요. 그냥 상징적으로 아니라 그게 아니었으면 50 넘고 60 넘은 부모들이 세계관이 바뀔 기회가 있었을까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쯤 되면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뭐 괜찮았는데 특별히 뭘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좀 치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지금쯤은 저희가 저 부모들이 정말 어떤 의미로든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그 퀴어 축제를 할 때 그쪽 외국 영사관에서 이제 부스를 차리고 그 영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이도 퀴어다. 퀴어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뭐 트랜스젠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은 퀴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굳이 뭐 어떤 규범화 시켜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되게 없고. 자랑스럽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이제 되려면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일부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은 그냥 뭉개버리고 그까짓 것. 네. 자랑이 사랑이 아닐 게 뭐야. 내가 자랑스럽다는데. 그래. 네. 그렇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조금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자아 존중감을 좀 가지길 바래. 너희가 불쌍하다.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때 예준님이랑 비비안님이 그 캐나다 프라이드 거기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깃발 흔들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손뼉 치면서 다녔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 맞아요. 네, 그때 진짜 너무 최고였죠. 그게 2017년도 19년에 찍었어요. 그게 진짜 코로나 직전이구나. 그게 막바지 촬영.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뭐 한국에서도 키퍼를 많이 찍고 했는데 그때 꼭 캐나다를 찍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연분홍에서 없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 로케이션 비행기 표를 사주더라고요. 일부러 가신 거였어요? 네. 저는 영화 저는 가게 돼서 찍은 게 아니고 저 일하러 가신 김에 가신 줄 알았어요. 저도 그쪽으로 스케줄이 잡히셔서 가신 줄 알았어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캐나다를 갔다 오느라고 정말 그래서 그 영화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 심사대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갔다 가냐고 왜 제가 진짜 하루만 그걸 딱 찍고 그다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도착했죠. 다음 날 키퍼 했죠. 그다음 날 아침에 떠났어요. 그래서 왜 관광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스케줄이 너무 그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주연 배우 담네요. 출장 가셨겠죠. 유류비로 좀 힘들었지만 화면이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고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1년에 한 번 받고 가면 나비님 말한 대로 나 너무 자랑스럽다. 저도 사실 그때 가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이렇게 훌륭한 엄마였나? 개인적으로 저도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정말 상징적이고 계속 썸네일에 나오지만 I love my 게이선 그 카드를 들고 가는 그 장면이 제일 압권이었죠. 돈 많이 들인 보람이 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돈이 자본주의 돈을 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감독님들도 막 그러고 이제 캐나다 씬을 예준이랑은 미리 가서 좀 찍고 있었고 저는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만 딱 그때 가가지고 그것만 딱 찍고 오고 이제 그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찍었던 걸로. 감독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뒤로 막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뒤에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넘어질까봐 저희 감독님 체구도 작으시고 저러다 넘어지면 큰일인데.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저도 그 19년도 이제 서울에서 키퍼했을 때 저희 엄마랑 갔었거든요. 그때 엄마랑 이제 저희 어린 동생이 있어요. 입양한 이제 10살 된 그 당시면 이제 8살 막 이때니까 그때였던 것 같아요. 7살 때 같이 와서 저희 엄마도 예전부터 오고 싶으셔 했는데 그때 마침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같이 다녀가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19년이 진짜 사람 많이 왔어요. 맞아요. 그때가 20주년? 12만 명 20주년 딱 그 맞다. 광화문 같이 돌았던 맞아요. 우리 나온 그 장면. 맞아요. 그때 저희도 같이 있었어요. 그 엄마랑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저는 그 앞에 있었어요. 그 저희가 그 앞에 그 플래카드 큰 거 들고 가시잖아요. 그 앞에 있었어요, 제가. 올라가서 춤 추신 분 없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춤도 많이 추시던데. 저희는 춤을 못 춰서. 전 그걸 못 해봐갖고 꼭 키퍼 하면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성소자 부모 모임 트럭을 한번 하셔서. 저희가 아직 트럭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그때 하늘님만 한 번 올라가셨나 보다. 저기도 올라가시 물린도. 올라가셨나요? 아무튼 두 분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그렇죠. 거기만 트럭 꽉 막혀갖고 못 나가는 건가 모르겠네. 그런 날을 상상해보는 것도 참 재밌네요. 그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동생이 7살이니까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재미는 있는데 이게 무슨 축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지 하다가 그냥 무지개 축제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무지개 깃발 자기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무지개 축제. 지금은 이제 좀 알게 되셨나요, 그 동생분이? 그 동생이 이제 아실 나이가 이제 조만간 제대로 얘기할 계획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파트너가 이제 거의 만 9년인데 그 동생이 저희 집으로 오던 해부터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기 때부터 제 애인을 쭉 봤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랑 그 애인이랑 같이 있는 게 동생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언젠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겠다 싶기도 해요. 어머님이 진짜 훌륭하시네요. 저도 참 어머님 보고 싶네요. 어머님을 꼭 만나고 싶네요. 네, 저희 엄마도 너무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모임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네. 3월 모임이 네네 저희가 2월에는 총회가 있어가지고 총회. 아마 총회로 대체될 것 같고 3월에 네. 둘째 주. 네. 그러면 그 소식은 저희가 한번 또 방송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5번 질문 드릴게요. 아이의 파트너라는 존재가 이제 한결님, 예준님의 파트너가 예전에 있으셨다면 그때 존재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처음 마주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예준이가 게이라고 커밍아웃 하기 전에도 사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때는 이제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뭔가 파트너의 개념으로 나한테 소개를 시키거나 혹은 뭐 동거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 요즘은 이제 어쨌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 할 수 있다. 난 쿨하게. 그럼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남편하고도 하고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성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성에서 동성으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덜 혼란스럽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일단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심정 자체는 나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가 특히 뭐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예준이가 사실 20살 때 혼자 살았어요. 그때 나는 혼자 사는 게 꿈이야 이래가지고 나가서 20살 때 방을 얻어주고 하는 이제 그 경험을 제가 또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떨어져 나가서 살면서 파트너와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할 거라는 심정은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동성 파트너가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스럽진 않았고 제가 처음 하는 장면이잖아요. 처음 어떤 게이 커플을 내 앞에서 그쵸. 이렇게 또 처음 겪는 일이라 혹시라도 내가 어색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제가 사람 상대를 오래 해서 그러지는 않는 사람인데 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살짝의 긴장은 있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게이들이 워낙에 프렌들리하고 네, 말씀을 어찌나 잘하시는지 성준님. 네, 무뚝뚝함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말 첫날에 제가 어디 일을 하고 와서 10시인가에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지방에 그때 계셔가지고 네, 뭐 시외버스 타고 오니까 그 시간이어서 주말에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시 뭐 12시 1시까지 그냥 치킨 시켜갖고 치맥을 하면서 이제 넷이서 이렇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예준이보다 훨씬 더 다정다감하고 세심하시고 예준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굉장히 스윗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수다 떠는. 근데 저희 남편도 말이 많고 저도 말이 많고 좀 말이 많아요. 식구들이. 그래서 항상 식탁에서 뭔가 밥을 먹으면 2시간씩 막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그냥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동성 파트너가 들어와 있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 분위기가 만약에 식구들끼리 말을 잘 안 하고 했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예준이도 말이 많고 다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1 경쟁자가 늘었더라고요. 오디오가 안 비는구나. 예, 진짜 오디오가 원래도 빌 틈이 없는데 성준 씨가 등장한과 동시에 더 꽉 차게 된.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냈고 성준 씨가 그리고 그 다음 해 뭐 예준이가 캐나다에서 있다가 방학 때 한 3달 들어오면 한 달은 전주가 있다가 같이 있다가 또 한 달은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또 같이 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달을 같이 살아도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성주님도 같이. 네, 저희 집에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규리 감독님이 촬영하러 오셨는데 그때가 여름 방학이니까 네네. 여름이어가지고 이제 방에 예준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거실에 있으니까 거실에서 잔다고 거실에 제가 이불을 깔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둘이 뒹굴거리고 있고 네. 감독님 촬영하러 오시고 감독님이 이게 뭐지? 난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본인은 너무 낯설대요. 그게 그런 그 게. 부모님 집에 이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원래 여름에 이렇게 마루에서 잘 잔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네. 더우니까 예준이가 더위 너무 많이 타고 하니까 그냥 마루에서 자라고. 그래서 한 달을 지내도 진짜 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성향 자체도 워낙 그러시고 처음에 자꾸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해야지. 성준 씨,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하지 마세요. 전 그런 악덕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없을 때 자꾸 하는 거예요. 좀 쌓아두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진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을 지내도 뭐 성준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원래 사람이 집에 오는 네. 걸 저는 좋아하고 함께 지낸 거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지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예준이 동생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게 친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셋이 또 맨날 밤에 모여서 떠들고 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이들끼리 할 수 있는 또 얘기들이 다 통하니까. 네네. 그래서 하고도 되게 친밀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잘 지냈죠, 뭐 좋네요. 재밌게. 예. 그럼 그 성준님한테 계속 이렇게 존칭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준 씨가 처음에 말을 낮추라고 해서 아니 제가 인권 활동가가 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 모임에서 항상 존댓말을 쓰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딸도 지금 23살인데 친구들한테도 어릴 때 친구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내가 원래 걔네 애들한테 반말을 했던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대학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반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제 친구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존댓말 쓰니까 자꾸 불편하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제 애인한테 처음에는 이제 누구누구 씨 뭐라고 불러야 되죠? 말하시다가 그냥 아들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름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결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한결님은 어렸을 때부터 죄송해요. 나비님.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저기 친구들을 데려왔었고 네네. 자연스러웠죠.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 방에서 그냥 둘이 노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꼭 약간의 의심 같은 건 하시거든요. 둘이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혹시? 제가요? 네. 아니 뭐 그랬죠. 네. 티가 났나 봐요. 네,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아무튼 근데 둘이 뭐 하냐 물어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셨는지.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얘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동성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뭘 하는지 별로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한결이가 저한테 이제 퀴어들의 성생활은 어떨 거라고 궁금하지 않아? 역으로 먼저. 네. 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퀴어 아니라 비퀴어라도 남의 성생활을 왜 궁금해하니? 그게 맞지 사실. 엄마가 너무 열려게. 그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라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 혹은 알려줄까? 알려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나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이봐 뭔 얘기만 하면 관심이 없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굳이 내가 알고 싶지 않다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강의를 들으셨나요? 결국에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아 그렇구나. 굳이 그걸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구나라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상상이 되긴 하는데 뭐하러 굳이 남의 성생활을 이렇게 궁금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 아이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었고 또 이런 인권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치열하게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잘 이해를 하길 바라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애가 상처를 받았는데 야, 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데 진짜 그럴까? 그냥 어쩌다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 하니까 되게 화를 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리고 저는 성소수자 부모인 가서 그래도 조금씩 활동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나 싶어 저도 이제 화가 나서 나 그러면 성소수자 부모이면 안 나갈래. 그랬더니 화를 더 내고 시스젠더의 횡포다. 그렇게 연대하고 싶으면 하고 연대하기 싫으면 끊고 시스젠더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이게 뭔가. 근데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은 나쁘죠.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나쁜 게 바로 옳은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옹졸하게 용납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만큼 저를 믿고 기대하고 엄마가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엄마 아니야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저희 아이한테 별로 잘하는 엄마도 아니고 이 기회에 조금 이런 일을 같이 하면서 제가 영화에서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는데 힘든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자식과 함께 어떤 힘든 일을 같이 겪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쁜 일도 같이 하지만 네. 힘든 일도 같이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나로서도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의 성준 씨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되찾은 것 같다. 다시 찾은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 기쁜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가장 친밀한 가족의 의미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그 성주님 어머님께서 하셨던 자식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던 말이 저희 엄마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시고 아마 커밍아웃 당사자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뭔가 부모를 되찾은 느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 게 그런 좋은 기회를 갖는 거죠. 네.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쓰신 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커밍아웃이란 성소수자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 그게 지레짐작하지 않고. 그쵸.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선물을 드리는 거죠. 받지 않고 버리는 건 부모님의 몫이고. 그게 선물인 줄도 모르는 거는 그냥 부모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사실 제가 최근에 대대적인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그 계기가 그 두 분 나오신 영화도 보고 또 이 책도 읽고 하면서 내가 커밍아웃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내 인생의 선택이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지지도 받고 좀 지지 기반이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운 좋게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더 드러내는 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글을 길게 써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다 뿌렸어요. 찾아가는 커밍아웃. 네, 찾아가는 커밍아웃이라고. 굳이 연락 끊고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까지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안 궁금한데 막 안녕 했거든요. 갑자기 2만원 막 A4 했더니 홈페이지 넘어가는 글 반응이 보내고 막 어때요? 대체로 되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이제 외가 쪽에는 몇 년 전에 진작에 다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가 쪽에는 말씀을 못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가 친척들하고는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친가분들한테는 괜히 멀어지게 되고 이제 사촌들 결혼한다 그래도 어릴 땐 친했던 사촌들인데 그냥 가면은 또 결혼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넌 어떻게 지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맞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괜히 말씀하신 대로 지레짐작으로 피했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척분들한테도 친가분들한테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살짝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되게
따뜻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셔서 부모님을 되찾은 마음을 넘어서서 뭔가 친척들까지도 이제 되찾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커밍아웃의 힘이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럴 거면 몇 년 전에 진작에 해서 그 결혼식도 그냥 빠지지 말고 가고 할 걸 그런 좀 아쉬움도 조금 남긴 아마 본인이 하더라고요. 이제 단단해진 걸 본인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도 괜찮다. 네. 이런 마음이 그렇죠. 들었으니까 쫙 하신 거가 네,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예.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그 영화를 보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희망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인가 봐요. 저희 영화가 네. 나빈이 말한 대로 내가 부모님을 약간 나는 되게 꼴통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 아빠도. 왜냐하면 거기서도 나비님은 원래 되게 전사 같은 이미지로 나오지만 저는 처음에는 막 울고 막 정말 평범한 그냥 엄마잖아요. 엄마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활동가로 이제 이렇게 제가 우뚝 서는 걸 보니까 당사자분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도 저 정도면 뭐 비비안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성향으로는 아마 더 빨리 활동가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커밍아웃 그래요.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막 다 그 걱정, 그 만에 하나라고 걱정. 10명의 부모가 괜찮아도 한 명이 끝까지 이해 못하고 화를 낸다.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걱정을 하셔서 그렇지. 많은 부모들이 커밍아웃을 받고 뭐 물론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힘들었겠다. 혹은 내가 이제 고민이 많고 힘들긴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파국이 온다거나 그런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국이 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커밍아웃을 그냥 심심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벼르고 기다리다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커밍아웃 할 정도 되면 내가 정말 많이 꼭 하고 싶겠다라는 어떤 것이 무르익어서 하는데 그것이 가족의 평온을 깬다 하더라도 실은 그것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커밍아웃을 안 하면 내 존재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건데 가족의 평온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부서져도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커밍아웃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시네요. 원래 한나님이 눈물이 많으신데 잘 참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눈물이 나면 그냥 우세요. 저처럼. 울고 나면 되게 시원해져요. 네, 맞아요. 아이고. 이게 왠지 울면 안 된다는 것도 사회적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면 울고 감동받으면 울고. 맞아요. 저도 다른 건 몰랐는데 처음에 갔을 때 게이 하면서 우는 거 조금 왜 저걸 갖고 울어? 라는 생각했지만 그 편지에서 나왔던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 거라고 믿어라는 말은 정말 지금도 마음에서 감동이에요. 맞아요. 우리 예준이가 글을 잘 쓰더라. 진짜 잘 쓰셨더라고요. 글빨이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에 그 허핑턴 포스트에 올리셨던 예주님이 올리셨던 글을 딱 보고서 글 진짜 잘 쓰신다.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쓰고 고치고 그 원본이 이 커밍아웃 스토리 책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커밍아웃 스토리 많이 봐주세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저도 읽고 이제 집에다가 커밍아웃 하면서 약간 폭탄처럼 던져놓고 올 생각으로 샀는데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저는 이북으로 샀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 이북 단말기 드리면서 이제 같은 아이디를 쓰니까 혹시라도 보시나 했는데 이제 아마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아직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못한 상황이라서 좀 이제 영화를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그렇죠.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어떤 시간이 무르익을 때가 있다고 봐요. 그건 자기가 정하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누가 정해주지 않죠. 그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 시간을 너무 섣불렀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이 혹은 뭐 가족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거 누가 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반응이 나와도 내가 괜찮을 때 부모님 만약에 쓰러지신다 하더라도 내가 괜찮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뭐 주식도 아버지가 날려먹고 할머니는 아프시고 엄마도 지병이 있으시고 동생도 공부를 못한 막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런 고민이 없는 집은 한 번도 하나도 없고 이런 고민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부모들은 어쨌든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다 아프고 돈 문제, 다른 형제 문제, 또 다른 친척 문제 때문에 다 고민합니다. 네. 부모님 고민 때문에 나의 이렇게 어떤 역치가 높아질 때까지 그 불행이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이 상황에 너까지 꼭 고민을 해줘야 되냐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더 이상은 이 부모님께 얘기 감추지 않고 얘기를 하고 싶어. 네. 그걸 좀 당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진짜 저희가 볼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자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모님 죽지 않습니다. 죽은 부모는 말만 죽겠다고. 죽은 부모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상황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네네. 저희는 부모들도 오고 부모 모임에 저기 당사자들도 오는데 네. 부모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혹은 나를 지금 싫어해요.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을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부모님들은 집에서 아이가 안 나와요. 성소수자인데 너무 우울과 고통이 깊어서 나오지 않고 방문을 열을 때면 두려워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 자식들을 둔 부모님은 저렇게 나와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부러워하는 자식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인이 그만큼이라도 에너지가 있음이 다행인 거죠. 저희는. 그 에너지도 없어서 쓰러져서 부모가 오히려 나와서 걱정을 날마다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를 못해줘라고 고민하고 그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라도 있는 당사자들이 저희는 고맙고 다행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네.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의 부모님은 정말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본인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괜찮고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그걸 부모님이 모르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 모르는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상처에 너무 상처받지 말기를 바래요. 나는 이미 당당하니까. 이 팟캐스트도 커밍아웃 할 때 들려드려 좋겠어요. 그러게요. 내가 나오고 있어. 사실 저희가 저번 주 이제 예고편을 이제 어떤 녹음을 한다고 올린 방송에서도 제가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이 지금 집안의 평화를 깨기 싫어. 그러니까 저한테 엄청 막 좋은 집안 뭐 그런 기준은 없겠지만 그냥 풍파가 크게 막 있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어서 거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지금은 든다고 저번 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들의 정확한 구절들이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가슴 막 마음을 때리고는 있어요 지금. 그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물 먹는 게 저기 힘들고 싫으면 영원히 못 배우겠죠. 그렇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 먹는 용기를 내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고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 그래야만 내가 살 어떤 지경이 올 때가 있죠. 네. 그것을 물 먹는 게 두려워서 수영을 하지 못하고 육지에서만 물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그건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지만 네. 그 용기를 내실 만한 가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네요. 네. 다들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한 10분 끼어들 수가 없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들으면서 약간 일종의 뭔가 종교에 빠진 것처럼 담아받고 있는 느낌. 나비교. 나비교. 나비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비교.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거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저도 그 커밍아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기까지
되게 망설이기만 했었거든요. 그냥 나도 언젠가는 오픈리로 살고 싶다.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언제가 될까?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때를 만드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나는 준비가 된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와도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하는 게 맞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와 지금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잠깐 갔다가 네. 2부에서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만나요. 네. 뭐 채널 고정 이런 거 안 해요? 너무 너무 옛날 건가? 계속 들어주세요. 네,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나가시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